말이 부른 재앙. 오래전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에 석현이라는 젊은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석현이 아침마다 이렇게 묻자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석현아, 미안하구나. 이 늙은 것이 너에게 짐만 되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요. 석현은 밤낮으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발을 주물러 드리며 약초를 구해다 다려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유명한 의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유, 제 의술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병이 깊게 드신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저 하늘이 돕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석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어떻게든 고칠 수 있을까? 석현이 우물가에서 혼자서 한탄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석현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있냐? 아, 할아버지, 아버지 병이 너무 깊어지셔서. 아이고, 그렇구나. 이 일을 어쩐다냐. 그러게요. 의원도 방법이 없다 그러고.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현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느냐? 천년 묵은 거북이를 끓여서 거북탕을 해먹으면 그 어떠한 병도 낫는다고 하던데. 천년 묵은 거북이라고요? 그렇지. 물론 그런 거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노인의 말을 들은 석현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북이가 정말 있을까요? 글쎄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건 위험하니까 함부로 나서지는 말거라.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석현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닷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보지 않던 험한 해안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년 묵은 거북이가 정말 있을까? 돌무더기를 헤매고 바위 틈을 살펴보며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보이는 것은 작은 개와 조개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석현은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바위 뒤편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석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껍질이 건풀로 덮인 거대한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릿느릿하여 마치 수많은 세월을 등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석현은 한눈에 그것이 정말 천년 묵은 거북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정말 있었구나. 석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집까지 가져가지? 고민하던 석현은 집에서 커다란 수레를 가져와서 거북이를 그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끌고 가자니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유, 정말 무겁다. 한 발 한 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길을 가던 석현은 결국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유, 잠깐만 쉬자. 마침 길 옆에 큰 뽕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그 그늘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휴, 이렇게 무겁길래. 그때 갑자기 뒤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여. 석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레 위에 있는 거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저 거북이가? 석현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거북이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야. 나는 천년을 살아온 몸이다. 석현은 입을 다물 수 못했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왜 잡아가려 하느냐? 석현이 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병이 깊으셔서 천년 묵은 거북이를 다려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요. 거북이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리석구나. 응, 어리석어. 너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나는 100년을 끓여도 죽지 않는다. 예, 100년을 끓여도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다. 나는 1000년 동안 온갖 시련을 견뎌왔지. 뜨거운 태양빛도 차가운 겨울바람도 거센 파도도 나를 꺾지 못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불길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응,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네가 어떤 짓을 해도 1000년을 산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아니,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나를 죽게 하지 못한다. 거북이는 자랑스럽게 목을 쭉 펴고 말했습니다. 석현은 낙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거북이가 소용이 없다니. 그런데 그때 석현의 옆에 있던 뽕나무에서 바람에 잎이 흔들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여. 석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뽕나무가 말을 해? 하긴 거북이도 말을 하는 마당에 나무가 말을 해도 이상할 건 없지. 석현은 그 상황을 수긍하며 뽕나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거북이의 허세를 고지곳대로 듣지 말거라. 뽕나무의 목소리는 거북이와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허세라고요? 그렇다. 저 거북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을 뿐이야. 그저 운 좋게 1000년을 살아남았을 뿐이지. 참으로 꼴사납구나. 정말인가요? 그래. 어떤 존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어이가 없구나. 그러자 거북이가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하찮은 뽕나무 주제에 말이 많구나. 어이가 없군. 너도 나를 장작으로 태운 불길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난 확신한다. 나는 보통 나무가 아니거든. 나를 장작으로 만든 불길 위에 너를 담은 솥이 놓이면 너는 펄펄 끓어서 죽고 거북이가 될 것이야. 아니거든, 방구뽕나무야. 뭐 방구뽕나무, 느림보 거북이 주제에 가서 토끼랑 달리기나 해라. 갑자기 뽕나무와 거북이가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라고들 하는 거야? 석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북이의 말이 맞을까요? 뽕나무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 그보다 거북이와 뽕나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아니다. 내가 피곤한 탓에 헛것을 보고 듣는 것이겠지. 거북이와 나무가 저리 말을 하겠는가? 결국 석현은 고개를 저으며 거북이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석현은 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그 안에 거북이를 넣었습니다. 이제 불을 떼면 되겠지. 석현은 장작을 계속 집어넣으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솥 안에 물이 끓기 시작했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죽지를 않네. 1시간, 2시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북이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거북이는 여유롭게 석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떠냐? 내 말이 맞았지? 너 같은 인간이 만든 불 따위로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이고, 진짜야? 석현은 펄펄 끓는 솥 안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는 거북이를 보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뽕나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나를 장작으로 태운 불길 위에 너를 담은 채 놓이면 너는 펄펄 끓어 죽고 거북이가 될 것이다. 석현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 뽕나무를 장작으로 써보자. 급히 도끼를 들고 뽕나무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젊은이, 또 무슨 일로 왔어? 뽕나무는 석현을 보고 반갑게 말을 걸었지만 석현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끼를 꽂아 넣었습니다. 왜 이래? 왜 그래? 뽕나무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석현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거북탕을 만들려면 네가 필요해. 뭐라고? 석현은 두어 번 더 도끼질을 해서 뽕나무를 베버렸습니다.
으악,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뽕나무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좋아. 이제 이 뽕나무로 장작을 만들어서 불에 집어넣자. 석현은 뽕나무 장작을 가져다 솥에 불을 붙였는데 놀랍게도 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글거리며 타올랐습니다. 어라? 아, 이게 무슨 엄청난 불이네. 갑자기 뜨거워지는 솥의 열기에 거북이도 당황했습니다. 어허, 뭐야? 왜 갑자기 뜨겁지? 이상하네. 이게 뭐야? 솥의 물이 더 펄펄 끓기 시작하자 거북이는 처음으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뭐야? 진짜로 뽕나무의 말이 맞았디나. 뽕나무 장작을 태운 불의 열기 앞에서 마침내 천년 묵은 거북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뜨거워. 이럴 수가. 뽕나무 앞에서 괜히 허세를 떨었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종이야. 거북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현은 천년 묵은 거북탕을 정성껏 달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냐? 몸에 좋은 약이죠.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런 약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석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거북탕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버지의 얼굴빛이 서서히 좋아지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석현아, 야, 정말로 신기하구나.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아버지, 다행이에요. 석현은 기뻐서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현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현이 전설의 천년 묵은 거북탕을 완성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석현의 효심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년 묵은 거북이와 뽕나무의 마지막을 두고 이러한 교훈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괜히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거북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끝내 살아남았을 것이다. 뽕나무도 괜한 참견을 하지 않았다면 잘려서 장작이 되는 화를 면했을 것이다. 결국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해치는 법이다. 옛날 옛적 산골 깊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늙은 부모를 모시고 두 오라버니와 함께 살았는데 집안일은 모두 이 처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찬물에 빨래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실을 잡아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옷을 지었으니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군말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바가지를 던져 물을 길어 올리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한 총각이 다가왔습니다.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일하는 총각이었는데 마침 똑같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서 이 처녀와 마주친 것이지요. 두 남녀가 순간 눈빛이 오고 갔고 어쩐 일인지 서로의 가슴 속에 불이 번쩍번쩍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 후로는 우물가에 나갈 때마다 두 사람은 은근히 눈을 주고받고 넌지시 말도 주고받다가 이내 마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그저 눈말 두어 마디에 그쳐야 했으니 두 사람은 서로 애가 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은은히 마을을 비추던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처녀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우물가에서 보는 그 총각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도무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살금살금 일어나 식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밝은 길을 따라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오시는 우물가라도 보고 있어야 마음이 좀 좋아지는구나. 우물 앞에서 기다리던 처녀는 저 멀리 다가오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뭐지? 그녀는 얼른 우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았는데 웬걸 다름 아닌 그녀가 그리워하던 그 총각이 아닌가요? 이 총각 역시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방에서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고 달빛은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아쉬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밤이 되면 우물가에서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계속 이어질수록 그들의 마음과 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하더니 마침내 처녀의 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는 밤마다 어딜 그렇게 나다니느냐? 처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냥 바람이나 쐬러 나갔을 뿐이에요. 잠이 안 와서.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캄캄한 밤중에 돌아다니며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응? 사람들이 본다. 오늘부터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그날 이후 처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시켜 동생을 눈에 불을 켜고 지키게 하였으니 오라비의 눈을 피해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은 모두 두 오라비가 맡았고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가는 것도 오라비가, 빨래하러 나가는 것도 오라비들이 대신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죠. 처녀의 마음은 타는 장작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엄한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총각은 매일 밤 어김없이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매일 만나던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되네. 이 총각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빛 아래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새벽이 다 되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각은 수위를 넘게 밤마다 우물가를 찾았으나 처녀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총각은 매일 밤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다음 날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 그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애타는 마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상사병이었습니다. 총각은 하루가 다르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끝내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운 신세였으니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동네 외진 산속에 쓸쓸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처녀는 집안에만 갇힌 채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총각에게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각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그날부터 처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 왜 그러냐? 응? 그만 좀 울어. 부모와 오라비들이 달래도 보았고 때로는 울지 말라고 꾸짖으며 조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우는지 물어도 처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무렵이면 으스스한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대문이 스스로 삐걱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스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 곧장 처녀의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처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며 울기만 하던 처녀가 점차 눈물을 그치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기만 하면 꼭 방 안에 들어앉아 두런두런 혼잣말을 해댔습니다. 특히나 시커먼 그림자가 대문을 열고 스르륵 스며들어온 직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목소리가 그녀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형이 수상히 여긴 두 오라비가 살금살금 처녀의 방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이런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춥지 않으세요? 어서 아랫목 따뜻한 데 앉으세요.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두 오라비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녕 누가 온 것 같구나 싶어 급히 처녀의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홀로 허공을 향해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처녀는 그 허공에 손을 내밀며 마치 누군가를 대접하듯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좀 드실 것 좀 드릴까요? 오라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것이 귀신의 씨였구나. 아유,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게 오라비들은 궁리를 거듭하다가 옛 어른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귀신은 팥죽을 싫어한다고 했다. 맞아 형, 팥죽을 집안에 뿌리자고.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말이지. 그리하여 오라비들은 붉은 팥으로 죽을 푹 끓여 대문간에도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처녀 방 앞에도 듬뿍 뿌려두었습니다. 마치 피라도 흘린 듯 붉은 흔적이 집안 구석구석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던 시커먼 그림자는 더 이상 처녀의 방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대문간을 빙빙 맴돌기만 하고 붉게 뿌려진 팥죽을 넘지는 못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튿날도 그러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남짓 대문만을 맴돌던 그 그림자는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처녀가 시름시름 또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입에 대지 않고 밤마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대문만 멍하니 바라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끌어안고 울며 달래도 아버지와 오라비들이 야단을 치며 윽박지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 그저 송장처럼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은 슬픔만 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처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양지바른 언덕에 그녀를 묻어주고자 상여에 시신을 실었습니다. 33명의 상독군들이 어깨에 상여를 메고 슬픈 상여 소리를 흘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던 상여가 어느 지점에 이르자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아유, 이리 밀어도 저리 당겨도 꿈쩍도 안 하는데. 상독군들이 온 힘을 다해 보았지만 마치 허공에 상여가 붙어버린 듯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자리는 바로 총각이 묻힌 무덤가였습니다. 아이고야, 이 일을 어쩐다. 여기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아유, 어째 꼼짝도 안 하는데 이 처녀랑 저기 묻힌 총각이랑 서로 연모하는 사이였던 게 참이로구만. 그래서 상여가 안 움직이는 게야.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이래 할까 저리 할까 의논했습니다. 처녀의 가족들도 이 일을 어찌하나 고민했지만 애초에 상여가 꼼짝도 안 하는 것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가족들은 그 자리에 처녀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각의 무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처녀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다시 와보니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란히 몇 발자국 떨어져 있던 두 무덤이 밤새 그 사이를 좁히더니 마치 서로 끌어안는 듯 딱 붙어서 하나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숙연해져서 무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것이로구나. 정말로 죽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게야.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처녀와 총각의 두 무덤이 하나가 된 그 자리를 오가며
두 남녀가 하늘에서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빌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는 목숨을 걸고 물러설 수 없는 결의를 다지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번 시작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초한지에 등장하는 초나라의 장수 항우가 군사들과 함께 한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진나라 말기 전국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고 항우는 진나라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전장 앞에서 초군사들의 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항우는 군사들과 함께 강을 건너 진나라군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 후 모든 배를 가라앉히고 취사 도구인 가마솥마저 깨뜨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해먹을 도구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직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군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진나라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항우는 수많은 진나라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파부침주 고사성어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되돌아갈 길을 끊고 오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할 때 그 결의를 표현하며 자주 쓰입니다. 망설임과 미련을 끊고 앞만 보며 정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봄이 지나간 후 어느 오후 햇살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길가를 따라 버드나무가 파릇파릇 새순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살, 과거 준비를 한다고 장가도 못 들고 그저 글 공부로 2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과거에는 낙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벌써 몇 번째 과거 낙방인지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시제는 늘 공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생전 처음 보는 생각도 못한 시제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 과거를 봤으면 한 번쯤은 봤던 내용이 나올 만도 하잖아. 남들은 다 그러던데. 아, 그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어.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주막에 가서 술이나 마시자. 도연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길가의 바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길가 가장자리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불어난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바위 틈에 몸을 막고 있었지만 점점 더 거센 물결이 밀려와 금세라도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개구리는 필사적으로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 위에 버드나루 가지가 늘어져 있었지만 개구리에게는 너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개굴개굴!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물 위로 떨어져 철퍽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작은 녀석이 저렇게 높은 가지에 어떻게 닿겠다고. 도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더니 온 힘을 다해 솟구쳤습니다. 폴착! 이번에도 가지까지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지. 저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헛된 꿈만 꾸고 있으니 이거 마치 저 개구리가 나와 같잖아. 그런데 개구리는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실패할 때마다 더욱 간절하게 뛰어올랐습니다. 개굴개굴! 개구리의 울음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발디딘도 더욱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느새 개구리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놈이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6번째, 7번째 개구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잉?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잔잔하던 내가 갑자기 거센 돌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 버드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휘청거리며 크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가지 하나가 개구리가 있는 바위 쪽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개구리는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폴쩍 뛰어올랐습니다. 바람에 휘어진 버드가지가 바로 개구리의 작은 발 앞에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앞발이 드디어 가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야, 해냈구나!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개구리는 가지에 매달린 채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타고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딘 개구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도연을 향해 개굴 하고 인사하는 듯 울더니 폴짝폴짝 풀숲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멍하니 개구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저 작은 개구리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고 늘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저 작은 개구리보다 어리석구나. 그날 도연은 주막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곧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이번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대신에 언젠가는 나에게도 바람이 불어오겠지, 그때를 놓치지 않겠어 하는 희망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매일 각오를 다잡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연은 다음 해에 또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또 모르는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올 것이야. 그때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음 해 도연은 과거에 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를 본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건 과거 시제가 바로 전날 내가 봤던 책의 내용이야. 아, 기회다. 나에게 드디어 바람이 왔구나. 도연의 머릿속에 이날을 위해 노력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붓은 자신감 있게 춤을 추듯 글씨를 써내려 갔습니다. 얼마 후 도연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고 믿기지 않는 듯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곳에는 이 도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드디어 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길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은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개구리를 만났던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작은 친구야. 네가 나에게 깨달음을 준 덕분에 나도 버들가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개굴 개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 말이죠. 도연은 그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행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오르는 사람에게만 그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러한 자세로 계속 관직 생활에 임한 도연은 승승장구하여 결국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으며 개구리에게 배운 삶의 자세를 자신의 후손들과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잘 자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년을 살았다고 으스대던 거북이도, 옆에서 한마디 툭 던졌던 뽕나무도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석현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밤 괜한 말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잠들어 보세요. 당신은 내일도 석현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부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뱃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세요.